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난데없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총선 당시 김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문자를 보내 명품백 사건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는데 한 후보가 읽고도 답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일제히 한동훈 후보를 비난했고 한 후보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무슨 일인지부터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단이 된 건 전날 CBS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일부를 재구성한 건데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한 전 위원장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권 경쟁에 나선 나머지 세 후보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제히 한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친윤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진 원희룡 후보는 영부인 문자에 어떻게 답도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함으로써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김 여사가 사과 의사를 밝힌 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인 만큼 사적인 연락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 역시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이라면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또 판단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 윤상현 후보는 인간적인 신뢰를 거론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나 그 사모님이나 김건희 여사의 신뢰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 너무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JTBC 하혜빈입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사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과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왜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자가 공개된 건지 건전한 의도는 아니라고도 했는데 한동훈 후보의 입장은 유정화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사과를 하려는 김건희 여사를 막아섰다는 프레임은 잘못됐다고 직격했습니다. 오히려 김 여사의 문자는 사과를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는 사과를 하기 어려운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거기서 제가 마치 그 사과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사과를 안 했다? 그게 가능한 구도인가요? 문자가 온 지 6개월 뒤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공개된 것도 건전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혹은 친윤계의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신지호 캠프 총괄 상황실장은 김 여사의 문자는 1월 19일에 왔다면서 그 직후 사과 불가론을 공개적으로 내세운 건 오히려 친윤계 인사들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있었던 때라는 겁니다. 저에게 대한 사퇴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 이슈가 큰 이유였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면 저한테 저 얘기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 무리한 얘기 같아요.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 전 위원장은 직접 김 여사의 문자에 답하는 대신 공적 통로를 통해 소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반박하고 나서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여당을 취재하는 정재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용을 두고 정반대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한 전 위원장이 실제 문자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의 문자가 실제로는 사과하기 어려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날 공개된 문자 내용은 대국민 사과라기도 하겠다, 여기에 방점이 찍힌 걸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면서 어제와 달리 좀 적극적으로 반박하려는 모양새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대답을 안 한 뒤 거의 바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잠시 타임라인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일 문자를 받기 전날이죠. 바로 18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한 날입니다. 잠시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김 여사가 한 전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낸 날이죠. 하지만 답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장해찬 전 최고위원 등 일부 친윤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사과 불가론이 확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1일엔 이관섭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전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한 전 위원장 측을 통해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 문자 자체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외부로 공개된 겁니까? 일단 이 재구성된 문자 자체는 어제 CBS의 김규환 논설실장이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입수 경위는 알 수 없어서 좀 추측은 조심스럽지만요. 문자 자체는 두 사람만 주고받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나온 걸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한 정치권 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대안, 즉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이 기류를 제지하려는 쪽에서 뿌린 것 아니겠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요. 네, 오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이번 7.23 전당대회의 그 전당대회 개입이 매운맛이다. 김건희 여사의 전당대회 개입이다. 네, 그리고 한동훈 캠프의 신지호 총괄 상황실장이 이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만드는 게 오히려 여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문자 논란 관련해서는 따로 입장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재조사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명품백 말고도 고급 양주와 책 등을 받았고 인사청탁 역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나왔다며 다시 조사해달라고 신고서를 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권익위는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신고한 지 6개월 만인 지난달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 결정에 반발해온 참여연대는 다시 조사해달라며 전날 권익위에 신고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정황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해 달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의 고급 주류와 책, 전기 스탠드와 전통주 등의 물품을 더 받았고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 구체적인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조사에서 다루지 않은 의혹이 남아있는 만큼 전면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한 권익위와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문인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등에 대한 기피 신청도 함께 접수했습니다. 권익위 측은 신고가 접수돼 관련 부서에서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일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회의에서 내부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됐던 종결 결정 관련 의결서를 다시 처리할 예정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북경찰청이 오늘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약 2시간 반 동안 외부 위원들이 참여해서 누구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살펴봤는데 핵심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입니다. 바로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죠. 자, 이한길 기자, 먼저 결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검토 대상에 오른 피의자는 모두 9명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가운데 6명은 송치, 나머지 3명은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북 경산경찰서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열렸습니다. 법대 교수와 사회인사 등 11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수사를 맡은 경북경찰청 소속 형사들도 일부 참석했고요. 피의자 9명 가운데 누구에게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아직입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들도 아직 결과를 밝힐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만 말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이 반드시 경찰 수사 결과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경찰은 위원회 의견을 참고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송치 대상에 포함될 경우 처음에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회수했던 국방부 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송치 대상에서 빠질 경우에도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 방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을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확인되면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길 기자였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최상병 특검법에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철수 의원인데 국민의힘에선 대놓고 안 의원에게 탈당하라,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가라, 심지어 제명시켜야 한다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최상병 특검법 표결 현장. 전광판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는데 안 의원이 홀로 찬성에 나선 겁니다. 결국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최상병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안 의원에 대한 응원이 나온 반면 본회의장 밖에서 농성 중이던 여당은 술렁였습니다. 제가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야만 한다. 저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어서. 국민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계속 철수해야 합니다. 친윤계로 알려진 강민국 의원은 안 의원을 제명시키거나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을 포함한 소속 의원 108명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도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가야 한다며 거듭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유영하 의원도 SNS를 통해 더는 분란을 만들지 말고 자기와 맞는 곳으로 떠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검법 찬반이 공식 당론은 아니었던 만큼 지도부는 징계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는 제가 지금 미처 말씀을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최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안 의원은 재의결 상황에서도 다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 추모 공간에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이 남성이 문제의 쪽지를 두고 가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참사 현장입니다. 임시로 복구된 가드레일 앞에 추모글귀와 국화꽃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시민들 뒤로 한 남성이 다가갑니다. 가방을 메고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음료수들이 놓인 곳 사이에 뭔가를 내려놓습니다. 방향을 바꿔 자리를 떠나며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내려놓은 겁니다. 경찰은 어제 이 쪽지를 남긴 20대 남성이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메모가 언론에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자 스스로 경찰에 나온 겁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 자수한 남성이 메모를 남긴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뭐 경찰도 왔었어요? 경찰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남성을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또 다른 조롱성 메모들을 모아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욕성 게시글 3건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호텔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가해 운전자 차모 씨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정황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80대 노인 체험기구를 착용하고 운전 실험을 해봤더니 주행부터 정차, 주차까지 모두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면허 반납 같은 대책부터 거론되고 있는데 고령층들이 이용할 교통수단이 충분한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등이랑 팔, 장갑, 고글까지 다 착용할게요. 네. 다리에 찬 이 주머니, 무거워진 노인 무릎 관절입니다. 허리는 뻣뻣해지고 등과 목도 불편해져 옵니다. 와, 이거 너무 불편한데요? 등, 목이 너무 불편한데요? 네.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백내장이 오기 시작한 노인의 시야. 아니, 이렇게까지 안 보인다고요? 80대 노인 몸 상태를 기준으로 만든 체험 키트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고령 운전자가 어떤 상태일지 알아보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앞이 잘 안 보이고 움직이기가 몹시 불편한데요. 운전은 어떨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년 무사고 운전자인 기자에게도 생소한 환경입니다.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경사로 구간 내 미정지 실격입니다. 출발하자마자 탈락. 정지선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시 도전에 나섰지만 이번엔 주차가 문제입니다. 탈선 감점입니다. 주차 운반 탈선입니다. 아예 인도에 올라탑니다. 주차 미확인 실격입니다.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서 대처 능력이 나빠졌습니다. 실제 지난 2019년 14.5%였던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2022년 17.6%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소외 지역 노인들, 생계형 운전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면허 상실자나 교통보면허 대상자에 대해서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결국 우리 모두는 늙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밤사이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전기가 끊기기도 했는데 주말에도 강풍이 부는 곳이 많다고 하니 보도 보시고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언뜻 비추는 불빛에 보이는 건 나뭇잎입니다. 강한 바람에 나무가 쓰러지며 아래에 있던 차 앞유리창을 덮쳤습니다. 유리 파손되고 지붕도 찌그러지고 그래서 이제 정비 공장에 이제 하루 막히고 이제 지금 막 들어오면서 속상해했죠. 공사장 가림막도 맥없이 넘어졌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고압 전선을 건드려 아파트 200여 세대에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강풍 소리가 휘웅하고 불면서 갑자기 집안 전체가 그 암전이 됐고 강풍특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20건, 강원에서도 10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를 뿌리고 지나간 저기압이 북쪽의 건조한 공기를 끌어들였고 이게 강풍이 됐습니다. 서해안은 오전에 잠잠해졌지만 강원 산지엔 오후까지도 강한 바람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2시입니다. 이곳 미시령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30m, 시속으로는 100km 가까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얼마나 바람이 강한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우산을 펴자마자 바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모잔 쓰기가 무섭게 날아가고 비닐봉투는 펴자마자 부풀어 오릅니다. 철제 안내판 기둥도 버티지 못하고 뽑혀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서해안과 강원엔 내일도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 동안 어젯밤 같은 바람이 불 수 있어 피해 없게 대비해야 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주말 동안 날씨가 오락가락 변덕스러울 거라고 합니다. 강풍과 함께 요란한 장맛비가 쏟아졌다가도 비가 그친 뒤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들이우더니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 우중충해집니다. 바람도 강해 나뭇잎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너무 날씨 기복이 심해서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하늘공원 오면서 덥고 습한데 또 비도 올 것 같고 날씨는 또 추워질 것 같아서 이번 주말엔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먼저 토요일인 내일 저녁부터 밤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저기압이 북상하는 데다 남쪽에서부터 뜨겁고 습한 공기를 머금은 빠른 바람, 즉 하층 제트도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엔 정체전선이 느리게 남하해
충청 전라권에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장맛비가 내려도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체감온도는 습도의 영향으로 더 높아져 마치 습식 사우나 같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엔 밤부터 아침까지 열이 식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수도권이 30도 가까이 오르고 광주와 대구 등 남부지방은 대체로 33도를 넘기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낮엔 전국 대부분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만 앞으로 열흘간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통과하고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움직이며 복잡한 강수 형태를 보이겠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근처에서 또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공장 역시 내부에 위험 물질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꺼진 뒤에도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하늘은 시꺼먼 연기로 뒤덮였고 공장 내부엔 불길이 가득합니다. 오늘 아침 경기 화성 한 잉크 공장에 불이 난 모습입니다. 이 공장, 지난주 큰 불이 났던 아리셀 공장에서 500m 떨어진 곳입니다. 주변 노동자들은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근처에서 아니야? 화성시는 곧바로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달란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걱정부터 되는 거죠. 뭐 다 화학 걱정들이나 그런 위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리셀 화재처럼 공장 안에는 위험 물질이 쌓여 있었습니다. 연쇄 폭발과 유독가스 우려가 컸습니다. 작업자 3명은 대피했고 불길은 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진 뒤에도 간간히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불안해요. 아침에 나가서 연기만 떠도 진짜 불안해요. 유독가스에 대한 공포와 함께 건강이 나빠진 것 같다는 걱정도 늘었습니다. 성취하는 몸인데 더군다나 그래서 저때는 또 어지럽고 골이 아프고 이상해. 형식적이거나 없다시피 했던 안전교육은 그나마 늘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있었는데 좀 더 하게 되고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입구조차 못 찾았던 희생자들이 나을 수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We don't know when it just happened, so it's a little bit scary. 불은 꺼졌지만 불안과 마음의 상처는 아직 남았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인천의 한 구원파 계열 교회에서 17살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신도 등 3명이 오늘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학대에 시달렸던 피해자는 숨지기 직전 허리뼈가 부러져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교회에서 살인 사건이 났잖아요. 올해 1월 남편이 숨진 뒤 혼자 17살 딸을 키우기 힘들어 인천 교회로 보냈습니다. 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교회로 간 아이는 4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두 손목에 결박 흔적이, 몸엔 멍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사건 직후 엄마는 교회를 감쌌습니다. 좀 교회에서 뭐 학대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돌보던 신도와 교단 창립자 딸 박모 씨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엄마는 아동유기 방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첫 재판에서 아이가 최소 26차례에 걸쳐 학대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허리뼈가 부러져 움직이지 못했고 대소변을 혼자 가릴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가둬뒀고 결국 숨졌다는 겁니다. 막 그 단원들을 마음 꺾어야 된다고 막 직접 때리거나 때리는 그 담당하는 사람 시켜서 막 때린다는 거예요.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이 3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7살 아이 주변 어떤 어른도 내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다시 카메라 앞에 서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죄명까지 언급했고 국회의 면책특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탄핵 대상으로 오른 검사 중 한 명은 이성윤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을 고소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하나씩 언급했습니다.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그러면서 국회 면책특권을 벗어났다면 위법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대응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을 닫고 있어라, 침묵해라,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선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앞서 기자회견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습니다. 탄핵 대상 중 한 명인 박상용 검사는 오늘 이성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고소했습니다. 음주리 용변을 보고 청사를 손상시켰다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해당 검사들을 국회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가운데 출석 여부를 놓고 검찰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가 예상됐던 민주당 전당대회에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연임이 유력한 상황에서 도전장을 내민 건데 당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후보 등록 기간에 맞춰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마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선 민주당의 민주란 DNA가 훼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변에 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와 연임이 유력한 상황에서 당이 일극 체제로 흐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의원은 또 1%의 당원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친노무현계 출신인 김 전 의원은 4.10 총선 과정에서도 이른바 비명계 공천 학살 논란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앞서 당내 친명계에선 전당대회 흥행에 방해가 된다며 김 전 의원의 출마를 만류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영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당의 지도자인데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들러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일부 친명 강성 지지자들은 김 전 의원이 과도한 욕심을 냈다고 반발했습니다. 황당한 사건을 일컫는 섭촌소가 웃을 일이다라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낄 자리를 모른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다만 단독 출마보다는 경쟁 후보가 있는 게 좋다며 옹호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김 전 의원의 득표에 따라 이재명 일극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2년 전 전당대회에서 77.77%를 득표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쓴 예산이 점점 불어나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39억 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비용으로 496억 원이 들 거라고 했었는데 이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정부의 지난해 예비비 사용 총괄 명세서입니다. 이 중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 보안 시스템 강화를 명목으로 86억 6,600만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였던 2022년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총 496억 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 496억 800만 원이 배정됐는데 같은 해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경찰 경호부대 이전에 또 예비비 56억 8천여만 원을 배정했고 이번에 드러난 86억 6,600만 원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사용한 비용은 63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지난해 편성된 예비비 86억여 원 중 24억여 원만 실제로 사용되고 7억여 원을 불용하고 남은 54억 8,500만 원은 올해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세수가 부족해서 정부 예산 집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이전에는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많은 새로운 예산들이 추가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사전 심사를 피할 수 있는 예비비를 정부가 쌈짓돈처럼 꺼내 쓰는 것도 문제로 보고 예비비 배정 역시 사전에 국회 점검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병환 기재부 차관이 출근 첫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채 관리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한쪽은 풀고 한쪽은 조이는 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큽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어제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병환 기재부 차관이 첫 출근길부터 부채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리스크가 쌓이는 문제가 우리 금융이 부채에 좀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실제 지난달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 원대로 한 달 새 5조 원 넘게 늘며 약 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도 5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한편에선 일관성 없는 정부 대응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저 1%대 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하자마자 6조 원 넘게 팔려나가며 가계빚은 물론 부동산 시장까지 자극했습니다. 대출 규제 핵심인 스트레스 DSR 제도는 시행부터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쪽은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지만 가계대출이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을 금융위는 돌연 DSR 시행을 2달 연기하며 시장엔 혼란만 가중됐습니다. 너무 빨리 급격하게 낮추고 하게 되면은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엇박자 내는 가계대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김 후보자는 대출 규제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의지가 없다든지 심지어는 부동산 시장을 부추기겠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그리고 예정대로 시행할 거다. 하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부 대응에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유동치면서 피해가 차주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가정집에서 쓰는 가스요금을 6.8%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치솟는 물가에 억눌러왔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는 모양새인데 서민들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가정집과 음식집 등에 적용하는 민수용 가스요금을 6.8% 인상합니다. 가정용이 메가줄당 1.41원, 일반용은 1.3원 각각 오릅니다. 민수용 가스요금이 오르는 건 1년 2개월 만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 부담은 약 3,770원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공공요금 줄 인상은 현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달 초엔 산업용 가스요금과 지역 난방 열 요금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는 에너지 공기업 재무 구조를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주택과 일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2년 전 8조 원대로 급증했고 현재는 14조 원에 육박합니다.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가 석 달 연속 2%대로 떨어진 것도 요금 인상 배경인데 하반기 정부의 물가 관리는 더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가스요금은 모든 물가하고 연관이 있어요. 특히 외식 물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요금이 오름에 따라서 이제 외식 물가가 오를 수 있는. 국제 가스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환율이 더 오르면 수입 원가가 올라 가스 요금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동결했지만 겨울철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TV 토론 이후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말실수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도중 자신을 흑인 여성이라고 말한 건데 앞으로는 저녁 8시 이후 행사는 피하겠다고 발언한 것 역시 고령 리스크를 또 부각시켰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과의 인연을 강조하다가 또 말실수가 나왔습니다. Proud to be, as I said, the first vice president, first black woman, served with a black president. 자신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와 일한 부통령이었고 최초로 흑인 여성을 부통령으로 임명한 대통령이란 점을 강조하려는 걸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자신을 흑인 여성이라고 한 셈이 됐습니다. 전날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이야기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토론 전에 더 많이 잘 필요가 있었다며 앞으로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저녁 8시 이후 행사는 피해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당장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선 밤 9시에 열리는 다음 토론은 어떻게 할 건지, 또 만약 저녁 8시 10분에 중국이 쳐들어오면 어쩔 거냐는 등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몸 상태를 묻는 말에 바이든은 건강은 괜찮지만 두뇌가 문제라는 식으로 농담 섞인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참석자도 있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에선 언론이 자꾸 과장된 보도를 하고 있다며 후보 사퇴는 없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 하차하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는 지난 TV 토론 때와 같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아슬아슬한 선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사퇴 요구가 보신 것처럼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와 함께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미국 대선이 11월 5일 이제 넉 달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후보를 바꾸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여기서 분명해야 할 게 바이든은 아직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가 아닙니다. 네.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후보이긴 해도요.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바이든은 민주당의 후보다 이렇게 지명을 받아야 합니다. 지명이 아직이다 보니까 절차만 놓고 보면 대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이 바이든이 전당대회에서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까? 일단 지명을 받으려면 전체 대의원의 절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걸 못 채우면 선출하는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바이든이 대의원 4,000명 가운데 절반이 뭡니까? 이미 99% 가까이 지지를 받았어요. 네. 경선 과정에서요. 대의원이라는 게 사실 주를 대표하는, 스테이트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주들의 뜻을 건너뛰고 민주당이 임의로 바이든은 안 될 것 같다, 다른 후보로 바꾸자.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지명만 못 받았다 뿐이지 필요한 절차는 다 거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바이든이 스스로 결심하지 않는 이상 후보 교체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가장 최선은 전당대회 전에 바이든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나 대신 이 사람 찍어라, 대신 뛸 후보까지 바이든이 지명을 해주면 가장 깔끔하죠. 네. 그러면 바이든에게 표를 주겠다고 애초에 했던 대의원들을 새 후보가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바이든의 선택에 대의원 과반이 찬성을 하게 되면 후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도 봤지만 바이든은 완주하겠다는 거잖아요. 최 앵커 말대로 그래서 지금 간단치가 않은 건데요. 오늘도 바이든은 완주할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죠. 네. You got me, man. I'm not going anywhere. All right. 네, 이렇게 현역 대통령이 계속 버티는데 민주당이 강제로 끌어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최악은 이 전당대회 지명까지 다 끝나고 나서 바이든이 그때 물러나는 겁니다. 이때 대안도 사실 없으면 뒤늦게 후보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세우려면 바이든이 용단을 내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10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익이 개선되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15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도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 매출은 74조 원, 영업이익은 10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년 만에 매출은 23%, 영업이익은 1,452% 급증하며 시장 전망치 8조 원을 크게 웃도는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한 건 반도체 불황이 시작된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입니다. 이미 지난해 연간 전체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가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I 시장이 커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데다 지난해 감산 효과로 가격까지 오르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겁니다. 그 감산의 효과가 작년 하반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했고 감산 효과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단가 상승이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크게 위축되어 있었던 소비 심리가 일부 개선되었고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우리 돈 12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며 3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오늘 깜짝 실적 발표에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3% 가까이 뛴 87,100원을 기록하며 3년 5개월 만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업 부문별 세부 실적은 이달 말에 공개됩니다. JTBC 김도울입니다. 어두운 지하 우리에 갇혀 지냈던 백사자 한 쌍이 밖으로 나와 새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인근 동물원이 경매를 받아 구조에 나선 덕인데 바깥 공기를 마신 백사자들은 이전보다 몸무게가 늘고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사자 부부는 2.5평 지하 우리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실내동물원이 지난해 5월 경영 난에 문을 닫으면서 이 침침한 형광등마저 꺼졌습니다.
1년을 그렇게 지내다 구조됐습니다. 햇빛과 바람이 있는 바깥 세상. 내보내려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물을 뿌려도 이동장에서 버티던 사자들. 한참 뒤에야 야외 방사장으로 뛰쳐나갑니다. 됐다. 따들아. 오예. 마취가 덜 풀린 다리로 처음 밟는 흙과 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슬렁 흙 밟는 모습. 이제 150평 방사장 주인 같습니다. 평상을 저희가 최근에 한번 들여나 봤는데 저렇게 사용을 해주니까 그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시멘트만 밟아 분홍이던 발바닥은 이제 흙이 묻어 검어졌습니다. 그 사이 살도 올랐습니다. 이 동물원이 경매받아 데려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지하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동물들 자체가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이 되거든요. 소유자가 이걸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강제로 데리고 오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죠. 지난해 말 일정 수준 환경을 갖춰야 동물원을 운영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그만큼 운영을 포기하는 곳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5평 백사자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넉 달 넘게 이어지자 참다 못한 환자와 가족들이 어제 거리로 나왔습니다. 특히 선천성 희소 질환자 박하은 씨와 어머니 김정혜 씨가 주목을 받았는데 언제 위급 상황이 생길지 몰라 외출조차 쉽지 않은 이들이 집회에 나서야 할 만큼 상황이 절박하다고 합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갈 준비하는 엄마 김정혜 씨는 분주합니다. 병원 말곤 외출할 일이 아예 없다는, 아니 그간 용기도 못 냈다는 엄마와 딸.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한 건 딸 하은 씨가 먹을 부드러운 음식입니다. 그럼 이게 오늘 다 하은 씨 먹을 것들만 이렇게 챙겨 놓으신 예, 혹시나 거예요? 몰라서 이제 이것저것 조금씩. 충남 홍성집에서 환자단체 집회가 열리는 서울 보신각까진 150km 남짓. 죽음을 각오한 여정입니다. 어머니 이제 조금 마음을 놓을 준비를 좀 아무래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어렵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하은이를 좀 보여드리고 나면 아, 저 엄마가 저럴만 했구나. 에?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갑자기 숨이 멎을 수 있는 딸 앞에서 진료 단축을 양해해달라는 병원의 말은 가혹했습니다. 이번에도 1시간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애가 축 늘어져갖고 숨을 안 쉬길래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소리 내면 처음으로 진짜 2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니들 시참 안 주고 싶은 거냐고. 그래서 소리 질렀어요. 응급실에서 질렀던 고함을 이젠 연단에서 다시 지르기로 했습니다. 하은 씨 보느라 정신이 없으셔서 별로 긴장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걱정돼요. 다른 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변을 잘해줘야 되는데. 3시간 만에 집회장에 도착했습니다. 더위, 인파,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 정혜 씨는 얼른 딸을 품에 안습니다. 살려고 나갔죠. 더위에 지친 하은 씨는 도착한 지 5분 만에 시원한 차에 피해 있기로 합니다. 엄마 정혜 씨가 연단에 오릅니다. 하은이는 앞으로도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장기간 파업으로 내 딸이 치료도 못 받고 저와 이별할까 봐 오늘이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네, 하은이 어머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하고 싶은 말 다 하셨어요? 조금 후련한데 빨리 해결돼야죠. 좀 더 자리 안 있고 그냥 가시려고요? 아니 이거 하은이 보고. 딸이 잘 있는 걸 보고서야 숨을 고르는 정혜 씨. 가슴 아프죠. 이런 자리가 없어야죠. 무대 위 7분 동안 투쟁가였던 정혜 씨는 다시 의정 갈등의 피해자로 하은이 엄마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 온 지 1시간도 안 됐지만 딸의 상태를 생각해 얼른 돌아가야 합니다. 어휴 착해. 어휴 착해. 하은 씨가 어머니랑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가 있나요? 별로 없어요. 제 인생도 얘랑 똑같이 방콕. 엄마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파업 못하게
법 안에서 원칙을 세워주고 그다음에 또 정부와 의사 선생님 대화도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대화를 잘 풀어나갔습니다. 5개월째 이어지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누군가에게는 걱정스러운 뉴스 또는 토론의 주제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 가족에게는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들이 힘겹게 목소리를 낸 이유기도 합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내일 있을 올스타전 이야기로 꽃피워야 할 오늘, 야구 팬들은 이 장면을 돌려봤습니다. 어떻게 2루타를 치고 홈으로 들어왔는지, 또 스퀴즈 번트가 어떻게 3점 홈런처럼 됐는지, 동네 야구에서 나올 법한 기묘한 순간들 때문이었는데요. 그 뒷이야기를 온누리 기자가 모았습니다. 안타를 친 KT 정준영이 2루에서 멈추는가 싶더니 갑자기 다시 달려서 홈까지 파고듭니다. 한화 김경문 감독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는데 엉망이 돼버린 한화 수비 때문이었습니다. 중계 플레이가 계속 삐그덕거렸습니다. 포수 최재우는 비어있는 3루로 송구해 좌익수가 급하게 베이스 커버를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프로야구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 4회 말엔 더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스퀴즈 번트를 댄 장진혁은 계속 달리고 달려 홈까지 들어왔는데 그 과정을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1루 커버를 들어온 2루수 신봉기가 투수 송구를 놓쳤고 우익수 정준영은 공을 더듬었습니다. 뒤늦게 홈으로 던지긴 했지만 이 공이 또 뒤로 빠지면서 2명의 주자와 타자 주자까지 모두 홈을 밟게 돼 석점 홈런을 친 거나 마찬가지라 번트 3런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 시즌 한 번 나오기도 힘든 장면이 한 경기 2번이나 쏟아진 건데 올 시즌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지난달 삼성 안주형 역시 LG 야수들의 실책이 이어진 사이 홈까지 내달려 이른바 번트 홈런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올 시즌 홀린 듯 한 번에 무더기 실책이 나오면서 팬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한여름밤의 기묘한 야구는 쌓여갑니다. 팬들은 야구의 수준이 떨어진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또 예측 불가의 실수가 재미를 줬다는 감상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한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다 K리그까지 온 린가드. 이 선수가 토트넘과 맞설 K리그 올스타팀 후보에 뽑혔습니다. 처음엔 30분짜리 선수라고 비판받았었는데 최근엔 FC 서울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일류첸코가 살짝 흘려준 공을 달려들던 한승규가 차넣은 골. 그런데 그 앞선 과정을 보면 린가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로 공을 툭 차 공간을 열면서 촘촘한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뻔하게 보이는 공격의 흐름에 신선한 전환을 불어넣는 축구. 이 장면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공을 잡는 척하다 모른 척 흘려버리면서 모두를 속였습니다. 수비는 혼란에 빠졌고 강성진에겐 길이 열렸습니다. 이거는 물론 어시스트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어시스트 느낌이네요. 시즌 초 30분도 못 뛸 몸 상태라고 비판받았던 린가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요즘은 끝까지 공을 따라가고 동료를 먼저 보면서 축구를 합니다. 기성용의 부상으로 주장을 맡게 된 것도 상승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젠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수하지 말고 서로 간에 기도해야 돼. 서로 간에. 4개월 만에 터진 뒤늦은 데뷔골의 순간에선 팬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인터뷰가 채 끝나기도 전에 관중석으로 달려가 모두가 기다렸던 피리 세리머니를 보여줬습니다. 경기가 끝난 라커룸에서도 리듬을 타며 흥이 넘칩니다. So it means everything, you know. I love playing football. I love being here, and I'm happy at the moment. 린가드의 유쾌한 축구와 함께하며 FC 서울 역시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제주와 만나 4연승에 도전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계속 있을 수 있는 리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 계약을 해도 언제든 자리야 살아남는다고 했던 황희찬 선수. 그런데 선수 생각과는 달리 장기 계약을 했는데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오라고 손짓합니다. 프랑스 언론 레키프는 마르세유 구단에서 만장일치로 황희찬을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브라이턴을 지휘했던 데제르비 신인 감독의 평가도 눈에 띄는데요. 황희찬의 강렬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가든 안 가든 이런 이적설은 황희찬의 가치를 돌아보게 하네요. 오늘도 습기를 가득 머금은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중부지방 곳곳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고요. 전남은 폭염경보로 한층 강화됐는데요. 주말 동안도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니까요. 야외 활동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시 쉬어간 장마는 내일 중부와 경북 지역부터 다시 시작되겠고요. 모레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전북에 120mm 이상, 충남에도 100mm가 넘게 오는 곳이 있겠고요. 수도권은 20에서 60mm 정도 예상되는데요. 비와 함께 내일 오전부터는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비 소식이 없는 남부지방은 낮 동안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엔 서울 29도, 대구 34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장마가 이어지면서 비 소식이 자주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